눈 이야기,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 우리가 알고 싶었던 또 다른 눈의 세계, 한겨레 출판, 이은희 지음. 이은희 어떤 분일까요? 이은희는 연세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과학 언론학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 1999년부터 블로그에 연재하던 과학 관련 글들을 모아 2002년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로 데뷔. 이 책으로 21회 한국과학기술 도서상을 수상했다. 이후에 하리하라라는 필명으로 하리하라의 과학 블로그, 몸이야기, 과학24시, 대중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내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은진 작가, 저자, 머릿말. 또 다시 새해가 지나갑니다. 예. 밝았습니다. 12장이 꽉 채워진 두툼한 달력을 보고 인간은 어찌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하늘을 생각하니까요. 이쯤에서 저의 새해 다짐을 소개해 볼까요? 올해는 누군가를 곁눈으로 흘겨보고 약점을 들춰보고 아픈 것을 찔러보는 일은 하지 않기를. 자, 이쯤에서 이 문장에서는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보다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다. 저는 눈이 좋습니다. 20대에는 시력 검사에서 2.0 줄에 적힌 글자를 어렵지 않게 복원했었으니까요. 눈이 좋았다. 그렇게 타입안 자의반으로 눈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 책이 2016년에 나왔군요. 자판 이은희 하라. 타입안. 물론 눈이라는 구조물이 보여주는 정교함과 시각을 형성하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은 충분히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정교하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은 감각적 경험의 80%를 눈에 의존하고, 이 책은 눈에 관한 과학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처음으로 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초보자의 서투른 관찰기이자 눈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 초보 여행자의 기록 일지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행을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신 교수님 등등 이렇게 도움을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다 빛이 있으라. 눈은 어떻게 빛을 잃고, 시력에 대해서 또 눈으로 본다. 눈, 조리개, 홍채, 눈에 대한 여러가지 안과 수술, 눈을 넘어서 보다, 망원경 등등으로 CCTV, 본다는 것에 대한 어떤 관점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다. 빛이 있으라. 9살 때의 일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는 아버지의 지방 발령으로 어느 바닷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야 했다. 시골.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보았다.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푸른 바다. 도시에 있다가 하지만 이곳에 밤은 달랐다. 눈을 떠도 감았을 때와 다르지 않은 깜깜한 어두움. 세상은 다시 밝아졌고 스위치를 올리니까 또 이렇고 빛이 있으라 한마디에 위력은 대단하다.
창조의 빛, 빛이 있으라. 이집트에서도 혼돈의 바다 아비스에서 태어난 창조신 아툼, 중국의 반고는 칠흑 깜깜한 시원. 자, 눈의 탄생, 진화를 재촉하다. 눈이 있기 때문에 화석상의 기록에 따르면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것은 38억 년 전,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지루한 영화도 결국에는 끝이 나고 불이 켜진다. 하룻밤 사이에 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종류는 순식간에 38개의 문으로 늘어났다. 500만 년의 폭발 순간 이후에 다시 5억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38개의 동물문에서 하나의 새로운 문도 초과되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처럼 진화상에서 갑작스레 많은 동물문들이 초과된 것은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야기이라 부른다. 빛 스위치 이론. 상이 있으라. 동물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 들어왔다. 빛 때문에 빛의 감지. 하지만 아주 단순한 빛을 느끼는 것과 빛을 이용해서 사물을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지구는 태양에 의해서 하루 중에 절반은 빛을 받는다. 빛을 통해서 원생동물의 일종인 단세포 생물 유글레나의 모습은 몸 안쪽에 붉은색의 안점을 가지고 있어서 빛을 감지할 수가 있다. 빛을 감지한다. 유글레나는 염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이 가능하기에 빛을 감지하고 빛이 있는 쪽으로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유글레나. 문득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 한 장면이 떠오른다. 눈먼 사람들, 눈 실명을 유발한 의사, 뭐 이런 게 있나요? 갑작스러운 실명이 끔찍한 재앙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낌새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도시 전체에 백색 실명 증상이 들불처럼 번져나간다. 이유도 치료법도 알지 못하는 일순간 눈이 먼 사람들은 오물과 배설물이 널려있는 더러운 거리를 칠흑같은 공포 속에서 떨며 헤맨다. 오직 한 사람, 눈먼 자들 속에서 오로지 홀로 눈을 뜨고 있던 여자만이 경악하고 절망하며 슬퍼하며 이들을 구원한다. 그녀의 인도에 따라 서로의 어깨와 손에 의지하여 줄을 선 이들은 그것이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꼭 붙잡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운 채 갓 태어난 어린 오리들처럼 그녀의 뒤만 졸졸 쫓는다. 눈이 있으라. 캄브리아기 동물들도 비슷한 충격을 겪었을 것이다. 여기 갑자기 눈이 뜨인 동물이 있다. 눈이 없는 존재는 눈을 가진 존재들과 먹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했고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어 멸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변해야만 했다. 보호색 등등. 실제 사람과 같은 척추동물의 눈은 수정체를 가진 단한 구조이지만 곤충과 같은 절지 동물들은 작은 눈을 여러 개 겹쳐서 커다란 눈을 만드는 보관이어서 둘의 발생 방법은 전혀 다르다. 같은 단한 구조라고 해도 기원이 다를 수 있다. 사람의 눈과 오징어의 눈은 모두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는 단한 구조이지만 이들이 발생하는 과정은 같지가 않다. 지구상에서 최초로 빛을 이용한
감지장치인 눈을 갖춘 존재들은 누구일까? 주인공은 바로 절지동물, 그 중에도 삼엽충이었다. 삼엽충은 현대의 절지동물과 마찬가지로 외부가 단단한 골격으로 덮여있는 외골격 동물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필드 부근의 스티븐 산 삼엽충층에서 발견된 올레노이레스 에리투스 삼엽충이라는 이름은 동쪽의 구조물이 3개의 잎사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렇듯 삼엽충은 광물질인 방해석을 이용해서 눈을 만들었다. 사람을 비롯해 대부분의 포유동물의 눈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무르고 변성이 잘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겨지기가 극히 어렵다. 하지만 방해석으로 만들어진 삼엽충의 눈은 그 자체가 단단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겨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래서 삼엽충 입장에서는 구하기 쉬웠던 방해석이 최초의 고려 대여상이었을지 모르나 방해석이 눈을 구성하는 렌즈로 기능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방해석을 렌즈로 이용해서 세상을 보면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물론 아예 안 보이는 것보다도 이중으로 겹쳐 보이더라도 보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초의 눈 장착자인 삼엽충이 그런 정도의 눈에 만족한 듯 싶지는 않다. 재료가 부족하면 조리법에 변화를 주어 요리의 맛을 내는 것처럼 삼엽충들은 복굴제를 하는 방해석 렌즈의 약점을 구조적 배열로 커버했다. 실제로 삼엽충의 곁눈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혼눈을 이루는 방해석 렌즈들이 빛이 입사하는 방향과 특정 축이 평행하도록 열을 지어 늘어서 있어 복굴제를 막는다. 방해석 삼엽충 방해석 굴체. 생물체는 수십억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진화한 위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다양한 변이들을 축적하여 이러한 눈을 만들어낸 것이다. 눈은 어떻게 생겨났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눈 평소에 본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데 간단하게 사람의 눈의 기본 구조를 그려보자. 홍채가 있고 공막이 있고 맹점이 있고 눈. 우리는 단순히 상을 맺는다라고 말하는 과정만 해도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각이 얼마나 정교한 장치인지는 드러난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먼저 시선이 정확히 물체에 맞도록 안구를 움직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의 시야는 그다지 넓은 편이 아닌데다 중심 시야와 바깥 시야의 인식 차이도 매우 크다. 눈 가장자리의 시각은 중심부의 40분의 1에 불과할 뿐이다. 애초 중심 시각의 범위 자체가 매우 좁다. 우리가 눈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존재를 인식은 해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며, 눈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구를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한다. 이때 안구는 입체감 있게 대상을 보기 위해서 양쪽 눈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와 별개로 아주 가까운 것을 볼 때는 눈이 동시에 안쪽으로
몰려야 하는 등의 예외적인 움직임도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대상의 시선을 고정시킨 후에는 빛이 눈에 적당하게 들어가도록 홍채를 이용해서 동공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사람의 눈은 어두워도 볼 수 없지만 지나치게 밝아도 볼 수가 없다. 그녀 이렇게 홍채는 빛이 약하면 홍채를 열어서 동공을 크게 하고, 빛이 강하면 홍채를 닫아서 동공을 줄임으로써 눈 안에 일정 수준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한다. 시선과 광량을 조절한 뒤에도 망막에 정확한 상이 맺히도록 하려면 대상과의 거리에 따라서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되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수정체는 위치 조절은 안 되지만 신축성이 좋아서 수정체의 두께 변화를 이용해서 굴절율을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빛의 굴절 각도가 커져서 물체의 상이 상대적으로 앞쪽에 맺히고, 수정체가 얇아지면 굴절 각도가 작아져서 상이 뒤쪽에 맺히게 된다. 따라서 물체와의 거리가 짧아서 상이 뒤쪽에 맺히는 것을 볼 때면 수정체는 두꺼워서 상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먼 것을 볼 때는 얇아지면서 상이 맺히는 위치를 뒤로 밀어 물체의 거리와 상관없이 정확히 망막 위에 상이 맺혀도록 조절한다. 이렇게 흥미롭네. 수정체의 신축성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갓난아기들이 원시 상태로 태어난 원인으로 작용한다. 갓난아기와 안구 내부 직경은 평균 이런데, 이 원시는 아기의 성장에 따라서 안구의 크기가 커지면서 대부분 해결되지만 간혹 안구의 크기 자체가 수정체의 신축성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수정체의 두께에 의해서 빛이 꺾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술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어졌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기 전에 각막을 먼저 통과한다. 빛은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굴절되기 때문에 각막을 통과할 때도 역시 굴절되게 마련이다. 참, 여기까지만 해도 신기한데 더욱 신기한 것은 이 과정은 모든 단계가 하나하나 맞물려야 하는 정교한 구조임과 동시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없는 all or nothing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참, 이렇게 눈의 구조에 대해서 잘 서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눈의 구조들, 눈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